낡고 평범한 차량이 멈춰선 곳은 팔당호를 끼고 있는 주택 앞이었다. 집은 부잣집 별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었다. 산에는 차가 멈춰 섰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밖을 살피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에서 내린 사내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이번엔 집 주위를 꼼꼼히 살폈다. 그런 후에야 사내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라도 하는 듯 그의 행동은 모든 게 조심스럽기만 했다. 집 안에 들어간 후에도 그의 행동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침실을 비롯한 모든 방을 살핀 후 거실과 욕실도 꼼꼼히 살폈다. 그런 후에야 사내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댈 수 있었다. 그는 오랜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처럼 지쳐 있었다. 그때 문득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젊은 사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아이들이라는 말에 사내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이건 자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 날 원망하지 말게. 자료는 어디에 있나?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자료를 주면 날 살려준다는 걸 어떻게 믿죠? 그 말을 들은 사내가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난 자네를 살려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날 죽이면 자료를 얻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대로 죽게 되면 자료는 검찰 손에 들어가게 될걸? 거기까진 내가 알 바 아니고. 뭐라고? 자료가 내 손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넌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리고 자료가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음번엔 너의 가족을 찾아갈 테니까. 가족들은 건들지 마.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게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절망적인 얼굴로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할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럼 자네에게 은혜를 한번 베풀지. 유서 한 장 정도는 남기게 해주겠다. 아무래도 자살이 가장 깔끔할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들은 사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안 돼요. 나름 신경 써서 한 말인데 단칼에 거절하자 사내의 눈꼬리가 잠시 꿈틀거렸다. 그럼 고통스럽게 죽고 싶다는 건가? 제가 자살을 하면 남은 식구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젊은 사내는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온몸이 떨려오는 건 감출 수 없었다. 잠시 후 젊은 사내에게서 USB를 건네받은 사내는 순간적으로 사내의 뒷목을 후려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젊은 사내는 포수의 총을 맞은 짐승처럼 힘없이 쓰러졌다. 곧이어 사내는 집안을 헤집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 밖을 나서기 전 쓰러져 있는 사내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나도 나이를 먹었나 보군. 이건 남은 가족을 위한 선물이다. 사내는 하루가 다 지나도록 소파에 기대앉은 그 자세 그대로였다.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지만 몸을 가눌 힘조차 그에겐 남아있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늘 일을 끝내고 나면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그게 싫진 않았다. 어쩌면 그게 인간으로서 조금이나마 양심이 남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마저 사라진다면 그 순간 자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괴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을 정리하리라. 그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었다. 사내는 본능처럼 주방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암막 커튼 사이로 옅은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지만 방 안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내에겐 장애가 되지 않았다. 사내는 커피포트 스위치를 올린 후 커다란 머그잔에 믹스커피 4개를 뜯어 넣었다. 사내는 뜨거운 커피 한 모금을 들이킨 후 마지막 숨을 토하듯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서야 죽었던 세포들이 하나 둘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또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지막 남은 커피 한 모금까지 들이킨 사내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려놓은 머그잔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며 죽은 사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럴 때면 기분이 더러워졌다. 젠장. 갑자기 누군가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가 찾아갈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서 살아온 지도 벌써 30년도 더 지난 상태였다. 그는 결코 후회나 미련 따위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미련이 아픔처럼 다가올 때가 있었다. 바로 오늘 같은 날. 사내는 책장 중간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대며 앉았다. 그는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듯 탁자에 촛불을 밝힌 후 천천히 책을 펼쳤다. 그 안엔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사내는 말없이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릴 때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도 조금씩 변하는 듯했다. 그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지금 내 모습이 달라졌을까?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미련이 남았다. 그러다 내 자신을 조롱하듯 피식하고 쓴 미소를 짓곤 했다. 자신이 그녀 곁에 있었다면 그녀는 분명 불행해졌을 것이다. 사내는 고개를 들며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다. 잘 살고 있겠지. 문득 그녀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사내는 곧 깨닫고 있었다. 펼쳤던 책을 덮고 촛불을 끈 후 다시 책을 그 자리에 꽂아 넣었다.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다. 뭘 좀 먹어야겠군. 마지막으로 밥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군. 사내는 다시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여전히 얼굴엔 그늘이 가득한 모습 그대로였다. 사내는 빈 낚싯대를 강물에 들이운 채 며칠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사내를 노린다면 가장 용이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언제나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 고요함을 찢어 발기듯 전화벨이 울린 건 바로 그때였다. 전화기를 드는 사내의 얼굴엔 반가운 기색마저 일고 있었다. 여보세요. 딱딱하고 건조한 말투였다. 나 최 사장이요. 염치 없지만 또다시 부탁을 좀 해야겠소.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연달아 부탁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 일은 좀 급해서 말이요. 사내와 최두철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사내였다. 내가 그리 가겠소. 사내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를 끊었다. 잠시 꺼진 전화기를 바라보던 사내는 이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말했다. 또다시 일상이 시작되는군. 어느새 사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만큼 사내는 외로웠다. 오직 그 사실을 본인만이 모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한편 전화기가 꺼진 것을 확인한 최두철은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집어 던지며 말했다. 이런 샹!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전화를 끊어? 평소에 그라면 결코 이런 행동을 그냥 넘길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또다시 화를 삭히는 최두철이었다.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최두철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자와는 척을 두고 싶지 않았다. 그 새낀 눈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새끼는 조지는 것보단
그래, 달래는 편이 낫지. 어쨌든 난 중간에서 돈만 챙기면 되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정확히 3시간 후에 최두철과 사내는 마주 앉아 있었다. 술잔을 만지작거리던 최두철은 단숨에 술잔을 들이키며 말했다. 옛날부터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항상 전화를 끊고 정확히 3시간 후에 이곳에 나타나잖아. 혹시 밖에서 시간 재고 있다가 정확히 3시간이 되면 들어오는 겁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최두철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다 빈 술잔에 술을 따르며 사내의 표정을 살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사내가 최두철을 보며 말했다. 그래, 용건이 뭡니까? 그 말을 들은 최두철의 미간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왠지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최두철은 신경질적으로 술잔을 들이키며 말했다.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말이군. 그럼 그럽시다. 이런 최두철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내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그런 사내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최두철은 옆에 있던 덩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모습에 잠시 눈알을 굴리던 덩치가 안쪽 호주머니에서 담배 한 까치를 꺼내 최두철에게 내밀었다. 그걸 본 최두철이 갑자기 욕지거리를 퍼붓기 시작했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새끼를 봤나. 그만큼 따라다녔으면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대갈박엔 똥만 가득 차가지고 이런 병신 새끼들. 그렇게 한참을 더 욕지거리를 퍼붓던 최두철이 손가락으로 서류 봉투를 가리키자 그제서야 눈치를 챈 덩치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최두철은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으며 한마디 하는 걸 잊지 않았다. 이런 덜 떨어진 새끼를 부하라고 데리고 있으니 나 원참. 다시 사내에게 시선을 돌린 최두철은 건네받은 서류 봉투를 아무 말 없이 사내에게 내밀었다.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사내는 봉투 안을 확인하다 이내 고개를 들어 최두철을 보며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봉투 안엔 사진 한 장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답니까? 사내의 질문에 최두철은 당당했다. 좀 황당하겠지만 사진 한 장뿐이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경찰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가옥에서 운둔 중이라는 사실뿐이요. 백방으로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갑자기 최두철의 말을 끊으며 사내가 말했다. 언제까지 처리하면 됩니까? 그런데도 최두철은 익숙한 듯 전혀 화를 내지 않으며 말했다. 늦어도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 뭐. 입금되는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평소처럼 30%만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끝나는 즉시 입금해드리지요. 이번에는 전액 입금해 주시지요. 그 말을 들은 최두철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좀 금액이 원체 커서.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죠. 사내가 몸을 일으키자 최두철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성미도 급하시긴.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제가 특별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내는 의뢰를 받은 지 2달 만에 그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평창 쪽에 있는 안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사방이 트이고 워낙 외진 곳이라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사내는 벌써 한 달째 집 주위를 맴돌 뿐 접근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최두철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은 이미 써버린 상태였다. 사내는 알고 있었다. 어디나 썩은 물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그 점을 이용해 그녀의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다. 사내에게 돈은 그리 중요치 않았다. 이미 평생을 쓰고 남을 만큼 돈은 차고 넘쳤다.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다. 직접 숨통을 끊는 건 언제나 사내의 몫이었다. 그것마저 돈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건 사내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한 대가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차를 호위하듯 2대의 차가 그 뒤를 따랐다. 사내는 본능적으로 그 안에 자신의 타켓이 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내도 은밀하게 그 뒤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동작구에 있는 어느 주택가였다. 차량은 주택가 주위를 10여 차례 배회한 뒤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3일 동안 이어졌다. 사내는 자신의 직감을 믿는 편이었다. 그리고 이곳에 이 일을 해결할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다. 사내는 이곳 주택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또다시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차량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곳을 찾지 않고 있었다. 뭔가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변화가 느껴졌다. 골목 모퉁이에서 파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량이 이 골목을 찾았을 때 사내의 눈에 보였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 골목에선 전기 작업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 보였다. 그 역시 그때 사내의 눈에 보였던 모습이었다. 그렇게 골목 여기저기에선 작업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예상대로 차량들이 다시 골목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차량은 그 전과 마찬가지로 골목을 10여 차례 돌아본 뒤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뒤 나타났던 사람들 역시 사라져 버렸다. 잠시 주택가 주위를 날카롭게 주시하던 사내의 눈빛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춰 섰다. 동시에 사내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다. 바로 저기였어. 사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하얀 목련꽃이 그림처럼 피어있는 아담한 주택이었다. 차량이 4차례 골목을 돌며 겹쳤던 유일한 곳, 그리고 작업하던 사람들의 시선들이 겹치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저 집이었다. 그렇다면 저곳에 그녀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았다. 저 집에서 그녀를 보호한다는 건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을 찾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사내는 주저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렇게 사내가 그 집을 관찰한 지도 오늘이 일주일째였다. 그동안 그 집을 드나드는 외지인은 없었다.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중년의 여인 한 명뿐이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한 번씩 외출을 했다. 아마도 그 시간에 맞춰 이 동네를 찾았던 것 같았다. 사내는 생각했다. 자신이 타켓으로 정한 여자가 저 중년 여인의 딸일 거라고. 아니, 그녀의 딸이 확실하다고 사내는 생각하고 있었다. 사내는 그녀가 외출하는 시간에 맞춰 몰래 집안에 잠입할 수 있었다. 집안을 둘러보던 사내는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게 뭔지 꼭 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왠지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이 집안의 감도는 냄새조차 낯설지가 않았다. 문득 달력에 적혀있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28일에 커다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빠 제사라는 말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엉켜있던 모든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D-Day 날이 정해지는 순간이었다. 28일까지는 4일. 그날 그녀는 반드시 이곳에 온다. 사내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날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자신의 위치와 그녀의 최후를 떠올리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다. 사내가 막 안방으로 들어섰을 때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 사내의 몸이 움찔하며 멈춰 섰다. 그리고 사내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은 안방 벽에 걸려있는 영정 사진이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내의 시선엔 강한 불신이 묻어나고 있었다. 영정 사진 속에선 젊은 청년이 사내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는 사진 속 젊은 청년이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내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러다 미친놈처럼 거실장 속에 있던 앨범을 꺼내 펼쳤다.
그 속엔 영정 사진 속 청년과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앨범을 넘기자 만삭의 여인과 태아를 찍은 초음파 사진, 그리고 노란 유치원복을 입고 있는 어린 케이지바이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사진이 작은 역사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여인을 보는 순간 사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 내가 지금... 사내의 신념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난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사내의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내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벌써 하루가 다 지나고 있었다. 사내는 두려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낯선 감정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크기가 커질수록 죽은 자들의 기억 또한 또렷해지고 있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마음의 결정이 선듯했다. 사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마음의 결정이 선듯 사내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스카이, 그곳부터 가봐야겠지. 자신이 그만두더라도 이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뒤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도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사내는 잘 알고 있었다. 최두철, 그자는 알고 있겠지.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영업을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최두철이 스카이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사내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었다. 이곳에 대해선 최두철보다 사내가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사내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꼼꼼한 성격을 가진 자였다. 10년 가까이 방문했던 곳이었지만 매번 이곳을 찾을 때마다 새롭게 조사를 했을 정도였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대 시간과 무장 상태, 그리고 상하수도 배관은 물론이고 이제는 단골 손님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사내에게 스카이는 익숙한 곳이었다. 이곳에서부터 뒤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갈 생각이었다. 이제 30분 후면 최두철이 도착할 것이다. 사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사내는 먼저 자동차로 후문을 막았다.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차에서 내린 사내는 빠르게 정문으로 이동했다. 묵직한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 불은 꺼져 있었다. 사내는 다시 문을 닫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번쩍거리는 빛과 총성, 그리고 이어지는 비명소리 한 점도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문 밖으론 새어나가지 못했다. 최두철은 3번 룸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장부를 살펴보고 있었다. 샹, 매출이 왜 있다구야? 최두철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김 사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김 사장은 연신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까딱이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듣던 최두철이 갑자기 장부를 집어 던지며 말했다. 이런 샹, 그걸 지금 핑계라고 말하는 거냐? 김 사장, 너 혹시 삥땅 치냐? 그 말을 들은 김 사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회장님. 믿어주십시오. 최두철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김 사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 품 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어이, 김 사장아. 네가 내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 예, 18년쯤 됐습니다, 회장님. 18년이라. 그렇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것 빼고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너도 내가 어떤 놈인지는 말 안 해도 다 알 거 아이가. 조금 누그러들던 김 사장의 얼굴이 또다시 사색이 됐다. 그리고 김 사장, 너 며칠 전에 새 차 뽑았지? 아주 씨발 억대가 넘던데. 회사야 망하던 말던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지? 이 개새끼야. 그렇게 얼마나 주먹질을 한 후에야 최두철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뒤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기상!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웨이터 복장의 사내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을 보며 최두철이 말했다. 너 그 새끼들이 물 관리를 잘해야 손님들이 몰려올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반반한 계집들한테 약 좀 먹여서 VIP 룸에 넣어주라고 했지. 그래야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야. 장사 하루 이틀 해보냐? 그렇게 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어? 이 덜 떨어진 새끼들아. 바로 그때였다. 문 밖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최두철은 본능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최두철이었다. 뭐하냐 이 새끼들아. 언론 입구 틀어막고 연장들 꺼내지 않고 지금 우린 도관에 둔 쥐신세라고. 이 멍청한 새끼들아. 살고 싶으면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야. 알겠냐? 알겠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이것저것 지시를 하던 최두철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얼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휴대폰을 만지던 최두철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씨발, 왜 전화가 안 터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김 사장이 최두철 곁으로 바짝 달라붙으며 말했다. 회장님, 아무래도 핸드폰 차단 장치를 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버티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 말을 들은 최두철이 핸드폰을 집어 던지며 말했다. 이런 젠장. 그건 그렇고 어떤 새끼들이 겁대가리 없이 총까지 쏴대면서 쳐들어온 거야? 그 말을 들은 김 사장은 간사한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회장님, 인천 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놈들이 회장님한테 원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새끼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혹시 경찰이? 거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경찰에 대한 확신이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타는 듯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 냄새를 맡은 최두철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개새끼들이! 최두철은 문 앞을 틀어막고 있는 녀석들을 향해 소리쳤다. 야야! 당장 문 앞에 있는 거 치우고 연장들 챙겨! 그리고 내가 소리치면 무조건 뛰어나가는 거다. 잘 들어. 눈앞에서 얼쩡거리는 새끼들은 다 찔러버려. 알았냐? 아주 줍춤거리는 새끼 있으면 나중에 내 손에 죽는다. 명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느새 홀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했다. 바로 그때 최두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고 돌격해, 새끼들아! 문을 열고 연기 속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또다시 요란한 총소리가 터져나왔다. 총소리와 함께 들려오던 비명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뛰어나가려던 최두철의 걸음 역시 총소리가 그침과 동시에 홀 안에서 멈춰 섰다. 그러다 정신을 차린 최두철은 황급히 의자 뒤에 몸을 숨기며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런 샹, 내가 너무 방심을 했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머리를 짜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신음 섞인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도와주세요. 회장님! 문 쪽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간 최두철은 문 뒤에 몸을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김 사장, 거기 몇 놈들이나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회장님. 이 힙새끼야, 똑바로 보고 말해. 정말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 이 새끼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정말입니다, 회장님. 그 새끼들도 이렇게 총질을 했으니까 곧 경찰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쏜살같이 달아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최두철이 다시 한번 소리쳤다. 눈깔 똑바로 뜨고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어디 숨어있는 놈 없나? 정말 없다니까요. 그제서야 최두철은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김 사장 말대로 홀 안은 조용했다. 잠시 주저하던 최두철은 총을 앞으로 쭉 뻗으며 문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김 사장 말대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자 갑자기 실소를 터뜨렸다. 이런 병신 새끼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렇게 간땡이가 작은 새끼들을 부하라고 데리고 있는 새끼는 도대체 뭐야? 어쨌든 간에 오늘 일은 내가 100배 1000배로 갚아주마. 이 개새끼들. 그렇게 최두철이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을 때 그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도 없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김 사장은 퉁방울처럼 커진 눈으로 최두철을 보며 입술만 달짝이고 있을 뿐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최두철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 왜 그러는데 이 새끼야? 최두철이 막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소리와 함께 김 사장의 몸이 앞으로 꼬꾸라졌다. 곧이어 차가운 총구가 최두철의 뒷목을 지그시 눌렀다. 검은 그림자는 돌처럼 굳은 최두철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탄창을 제거한 후 총과 탄창을 각각 반대쪽으로 던졌다. 그 모습을 본 최두철이 막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사내의 총구가 최두철의 뒷목을 후려쳤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최두철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몸이 의자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두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산속에서 정적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어느새 두려움은 공포가 되어 있었다.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런 씨발 새끼들, 어디 마음대로 해봐. 이 개새끼들아, 그래 어디 한번 죽여봐. 날 죽이고 너희들은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어서 나와, 이 새끼들아!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써대던 최두철의 눈이 갑자기 놀란 토끼 마냥 커졌다. 그런 최두철을 보며 사내가 말했다. 금방 끝날 거요. 내 질문에 순순히 대답한다면 큰 고통은 없을 거요.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하시오. 사내를 본 최두철이 갑자기 미친놈 마냥 웃어 제끼기 시작했다. 그럼 이 모든 게 너 혼자서 꾸민 일이야? 브라보, 브라보. 쥐새끼나 좀 잡으라고 키웠더니만 이게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주인 잡아먹는 호랑이 새끼였네. 씨발. 갑자기 최두철이 사내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런 씨발, 내가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지? 그건 그렇고 도대체 어떤 새끼한테 의뢰를 받은 거야? 왜? 돈을 어마무시하게 주겠다고 하던가? 아니지. 자넨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잘 알지. 자네가 죽인 유가족들한테 거금을 보낸 게 자네지? 난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돈 때문도 아니면 내가 며칠 전에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면 오해야. 내 성격 잘 알잖아. 내 말투가 원래 그런 거. 나도 고쳐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우린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어. 안 그래? 절실한 최두철의 표정과는 달리 사내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절망하는 최두철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3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